네,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이 간밤 뉴욕 증시 뚝 떨어졌고요. 챙겨봐야 될 관세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는 분위기죠. 저희 잠시 후에 다냐쌤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다녀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쌤, 우리 어제도 만났었잖아요. 네. 사실 어제는 이제 D-1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오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만장일치로 파면이 선고가 됐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다가 지금 급락이에요. 이걸 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은 저는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어제 방송에서 미국 시장이 관세 부분을 해서 나스닥이 한 3.5%, 다우가 1.8% 정도에서 하락이 된다면 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 네. 근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도체들은 이제 관세부가 이 부분 때문에 뭐 10% 이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탄핵에 대한 가결이 선포되면서 장중지 19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46포인트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관망 심리가 높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호가가 비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만 툭 쳐준 선물이나 프로그램 매수 툭 쳐주면 쭉 매수하기 때문에 호가창이 없기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반대로 누가 하나 툭 매도하면 쭉 빠지는 그런 장세거든. 지금 이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지만 지표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는 어떤 걸 한번 보냐면 요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4거래일 동안 4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매도한 게 3조 8천억을 이제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2조 원.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동안 4조 원 가까이 매도 나왔던 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특히 이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가 언제부터 본격화됐냐면 작년 8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 노란선이 외국인인데 결국에는 반등 없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지난 8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33조 원을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4조 900억, 4조 1000억을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현물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관세 전쟁에 따른 결국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한국은행에서도 제로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둔화 그리고 부채 증가에 따른 급증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요인을 제일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 또 외국인들의 무기가 이제 그동안 금지됐던 공매도가 나오면서 네. 결국엔 공매도까지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본다면 오늘 빠지는 거는 우리는 이거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지난 우리가 2월 3일 장중 저가인 2437 여기만 지켜준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관세 부분이 얼마만큼 강화될 것이고 또
내일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관세를 부과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관세 이슈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제 시초가 장중 저가를 이탈하는지, 이탈한다면 결국에는 2,400선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저점인 2,380선까지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근거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기, 현대차,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업종 대표주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거든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SK하이닉스가 그동안 300일을 지지하는 모습 반등을 보였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300일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보면 네. 결국에는 이쪽 반도체 쪽들에 대한 매도가 외국인들의 포진이 강화되면 결국에는 지수는 한 단계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관세 부분도 이제 저는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점은 어느 정도 네. 가장 아픈 매를 맞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어제 시초가를 이탈했을 때는 결국 이제 2,400에서 공방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이제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됐다라면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미국과의 외교에서도 외교 공백이 났었거든요. 예. 창구 단위라도 없고 외교부 장관이 민감 지정 국가를 1월 초에 했는데 그거를 3월 중순에 알았어요. 엄청 늦게 그렇죠. 알았네요. 이런 것들처럼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각 부처들이 손발이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이 각하가 돼서 네. 다시 현 요인들로 꾸린다면 그거의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외교 라인의 어떤 공백들이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2개월 동안 굉장히 혼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난백상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제 공약, 경제 정책은 경기 부양일 거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경기 부양과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했던 긍정적으로 반영한 거는 외환 시장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제 시초가 이탈한다면 마음 편하게 지난 저점이 2,360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되돌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시장에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고도 봐주신 거네요. 그렇죠.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상승의 재료가 될 만한 모멘텀이 탄생은 하겠지만 하방은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숫자를 말씀 주셨죠. 1월 2일자로 내려갔었던 2,360선? 네. 까지는 좀 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의 추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장에서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한 16원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달러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원엔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엔화가 네네. 밤 사이에 보셨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달러 강세 정책이에요. 네. 근데 환율을 이렇게 때려놓는데 전 세계 유럽연합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때리는 거가 맞을까요? 저는 한번 저항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나오는 게 캐나다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네. 유럽연합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멕시코가 강하게 나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고립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오는 부분들이 관세 부분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달러가 약세 전환된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왔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거기다가 공교롭게 오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결국에 이 부분 때문에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달러도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안이 지금 엔화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엔화가 980원을 넘어갔을 때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 2월 15일 장중 고점 997원 돌파할 수 있다. 이 가격을 돌파해서 1,000원대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거든요. 지금 이제 네. 준비된 화면을 보면 이게 오늘 새벽에 마감한 엔화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역외 시장에서 봤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게 1,003원 64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넘겼다는 거네요. 원래 993원 그리고 86원에 있다가 네. 이게 이제 급등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면 내일 시장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렇게 판단했는데 다행히 탄핵이 인용되면서 984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 또 다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자 지금 원화가 이렇게 밀렸다가요. 요거 잠깐 한번 그 인베스팅 이거 한번 좀 잡아 보셔주겠어요? 네. 장중에 지금 보면 요걸 잡아놓으면 이러한 이슈로 탄핵에 대한 그 인용돼서 979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998원 9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이제 주봉을 한번 우리 원달러 환율의 이제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지금 보면 자 오늘 상태에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엔화가 1,000원을 돌파했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었잖아요. 1,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지난 4월 3일 장중 고가가 1,009원 38전이에요. 네. 그럼 1,009원 38전에서 이 고점이 대략적으로 여기가 2022년 5월 9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1,011원 68전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1,010원대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자금을 보는 게 대략적으로 3,300조 달러거든요.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나왔을 때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또다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한파가 올 수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엔화가 구주적으로 약세 전환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지금 3월달 이제 동결해서 움직였다가 이제 또 다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네. 그래서 워낙 강세의 요인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도까지 연평균 급여 인상률이 2%였어요. 네. 그러다가 2023년에는 3.5%로 임금 인상률이 높아졌고 2024년대는 5%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에서 그동안 10몇 년 동안 2% 있던 그 임금 인상률이 5% 넘어갔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일본에서는 그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구주종을 잘했다라는 것이고 구주종 효과가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는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금 위치가 불확실한 그런 상태고 그래서 헤지 펀드들 역시도 엔화에 대한 콜 옵션 매수 포지션이 풋 옵션 매수 포지션의 7배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경기 여건으로 그렇고 엔화는 강세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한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엔화가 강세면 일본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엔화 강세는 우리 기업들의 호재다. 호재.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단편만 보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라든가 기계공업 소재들의 네. 일본 부품 수입률이 70%가 넘어요.
그렇다면은 부품을 수입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네.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엔화 강세에 따른 경쟁 효과에서도 그렇게 득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어떤 피해가 있냐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가뜩이나 지금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이 없는 시점에서 수입 물가가 증가된다? 그럼 당연히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는 더 지속된다. 네. 그래서 가장 엔화가 강세했던 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경기 둔화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경제 수장님들께서도 이번은 신경을 굉장히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보다는 엔달러 그렇죠. 환율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는 그 노이즈도 있긴 하잖아요. 그 부분의 포커스는 좀 맞추는 거 그렇게 큰 비중 안 두세요? 환율 조작국 지정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통상 압력으로 저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되려면 첫 번째 미국과 대미 무역에서 연간 150억 달러의 흑자를 내야 되고 네. GDP의 3% 이상 경상수지가 흑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연간 GDP의 2% 이상을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던 게 지난 88년과 89년도예요. 네. 그 다음에는 쭉 없다가 2016년도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어요. 조작국으로 가려면 아까 세 가지가 다 충족했을 때 조작국이고 관찰국은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확인했을 때 이게 관찰 대상국인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이제 미국의 협상 압력이 굉장히 증가할 거래. 니들 빚장 풀어. 옛날에 슈퍼 301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거고 두 번째로는 월드뱅크라든가 IMF에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배제되는 요건들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들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 역시도 제약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결국에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힘든 국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냉큼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조작국의 지정을 피하고 차라리 관찰국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냐쌤과 그럼 우리 안전지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하방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난처를 마련해야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 수출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3월의 수출 데이터 화장품, 반도체, IT 기기 쪽에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주가의 반응이 나오는 쪽은 화장품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 어떤 섹터가 대안이 될까요? 이제 지금 어차피 반도체는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급락했던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D램 가격 올라가고 재고율 축소하고 삼성전자의 평택 팹이 6월부터 불가동하면 이제 1분기보단 좋아지겠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진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쪽들은 빠지는데 저는 이제 바이오는 오히려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별 관세로 인해서 그 제약, 의약 바이오에 대해서 예. 관세를 이제 상대가 25%를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위탁 생산이잖아요. 위탁 생산이면은 결국 가격을 올리면 생산 가격에 그거를 전가시키면 되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고환율 수혜주.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네. 관세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러면 제일 안전지대는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 어디가 올라가냐. 관세에 영향이 없는데 오늘 장이 빠지는데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 오늘 엔터. 엔터 쪽이죠.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을 때 환율 이쪽 통상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엔터와 미디어 컨텐츠다. 그래서 네. 어제 우리 같은 경우는 DOU. DOU하고 SM하고 고민하다 DOU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엔터와 미디어 컨텐츠 쪽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한알령 이제 조만간 5월 되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엔터에서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미디어 컨텐츠에서도 지금 일부 움직이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에 미디어 컨텐츠라든가 엔터주들은 관세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난처는 미디어 컨텐츠가 1순위다. 대신에 2순위는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들은 품목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지금 빠지고 있지만 지금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크게 안 밀리고 있고 저점을 찍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역시도 크게 안 밀리고 아래꼬리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ABL 바이오도 그동안 바이오 대장을 했던 것들이 그렇다면 저는 이제 상계 품목 관세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보다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쪽들 CDMO 쪽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DOU 플러스 네. 우리 단야스미 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또 오스코텍도 있고요. 오스코텍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질문 드릴게요. 네. 방산, 원전, 조선 이쪽은 어떤 시각이세요? 아무래도 저는 이것도 원전은 저는 이제 끝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네.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이제 저가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원전 부분이 이제 계약이 늦어졌어요. 그렇다면 일단 원전 섹터들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거 주관적인데 네. 태양광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싫어하지만 그 대신에 그래도 테슬라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관세를 준다고 했는데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이 부분 같아요. 유럽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해서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내는 현 정부 들어서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쪽에는 투자를 급감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수출하려고도 보니까 탄소 국경세 부분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제 신재생 쪽도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원전이 그 역할을 했지만 신재생 쪽이 그동안 위축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신재생 쪽들 태양광 섹터들은 나름대로 조금 볕이 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 하나만 말씀 주신다면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네. 한화솔루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조기 대선에 눈길이 가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파면 이후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고 해요. 다음 정권은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정책적으로는 거의 일맥상통할 거라고 보거든요. 대동소이하다라는 네.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정책 테마주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하세요? 지금 저는 정책 테마주는 이게 아직은 아니다? 왜냐면 저는 이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대감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쪽 지금 보면 수소 섹터가 지금 그 현대차는 드라이브를 네. 걸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수소를 전기차를 대안으로 하는데 정부 정책이 좋아진다? 그럼 수소 쪽에 갈 수 있고 네. 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신재생 태양광 쪽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그 현 정부 들어서 했던 부동산이라든가 거시경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안 맞더라. 지금까지 이제 정책 주장했던 거 안 맞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건전재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채는 더 늘어났어요. 네. 그다음에 핀셋 복지, 선택적 복지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R&D 투자 늘린다고 했는데 감축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R&D와 관련된 거라 경기 부양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까지 낙수 효과로 해서는 MB 정부의 낙수 효과 틀렸어요. 수출기업 돌려가지고 수출기업이 줄면 내수가 잡으면 일주일이 살아난다. 틀렸어요. 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뭐냐면 부자 감세 이것도 틀렸죠. 왜? 2년 동안 세수 결손이 100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는 양극화를 해서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네. 잘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녀쌤과 함께 오늘 큰 틀에서 대내외적인 이슈들 다 다뤄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다녀쌤과 또 전략을 챙겨 가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녀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